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hen간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을 더 빡빡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뉴스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아마 대부분은 오, 잘됐다. 투기꾼들 좀 혼나봐라. 이런 반응이셨을 거예요. 댓글창도 그랬거든요. 때려잡아라. 진작했어야지.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시장에서 먼저 흔들린 건 강남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 자산이 먼저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불안해진 건 전세 시장이었습니다. 집주인을 겨눈 정책인데 왜 세입자가 먼저 불안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역설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뜯어봅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건요, 찬난 이야기 안 합니다. 메커니즘, 구조, 흐름만 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집주인을 규제했는데 세입자가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주인 규제하면 집값이 내려가고 세입자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는 직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퍼진다.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를 겨눈 돌 하나가 물속에 떨어졌을 때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을 겨눴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겨냥한 곳이 아닌 곳이 먼저 맞을까요? 그 답 지금 바로 팩트부터 확인하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슈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13일입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뭐였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풀어서 말하는 이겁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만기가 됐을 때 그동안은 비교적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그 절차와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2월 23일 금융위원회가 다시 설명 자료를 냅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방법, 시기 등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월 13일 점검하겠다고 했다. 2월 23일 그런데 아직 세부화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방향은 던져졌지만 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정된 규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검토 신호가 먼저 나온 단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책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정책이 검토된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금융위가 점검하겠다는 신호를 던진 직후 유튜브와 방송 뉴스에서 관련 컨텐츠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검토 같은 직접적인 제목이 등장했고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거래 관망세, 그리고 전세 공급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신호가 포착됐고 반대로 매수자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강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불안과 예측이 먼저 가격과 거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기대 효과, 즉 expectation effect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도 먼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비가 오기 전인데도 오늘 우산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이 확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상만으로도 행동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이 아닌데도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쌓이면 나중에는 정책보다 시장 심리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 이슈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세 그룹입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그룹, 전세 끼고 갈아타려는 30, 40대 1주택자. 이분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지금 살던 집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 했는데 새 집은 전세 세입자 끼고 사는 구조예요. 그런데 규제가 생기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임대 수익으로 대출 돌리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대출과 임대료 수익의 균형 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출 연장이 막히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그룹, 수도권 외곽에서 싼 매물 노리는 실수요자.
드디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왔나 싶었는데 금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막상 내가 사려니 이것저것 불안한 거예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이시나요? 세 그룹 다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1주택자, 실수요자가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규제의 타겟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번 이슈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이제부터 경제학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롤오버입니다. 롤오버가 뭐냐고요? 간단해요. 빌린 돈 갚을 날이 됐는데 조금만 더 연장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 씨가 집 사면서 은행에서 5억을 빌렸어요. 만기 3년. 3년이 됐을 때 저 아직 돈 없는데요. 3년 더 연장해 주세요. 은행이 뭐 괜찮아요 하고 연장해 주는 게 롤오버예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도 이게 비교적 쉽게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가 이걸 점검하겠다고 한 거죠. 야, 우리가 너무 쉽게 연장해줬던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러면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까다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 집을 판다. 매각. 이게 가장 쉬워 보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급매로 내놔야 해요. 급매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났는데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면 가격 압박이 생깁니다. B, 돈 구해서 갚는다. 상환.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서 돈을 구하냐고요?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해요. 주식이든 다른 부동산이든. 그러면 그쪽 시장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집 살 여력이 줄어드니까 매수 수요도 위축되죠. C. 임대 조건을 바꾼다. 세입자에게 전가.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선택이 C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면 월세로 바꾸겠습니다. 또는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습니다. 또는 심한 경우엔 전세 빼고 나가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세입자한테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A와 B를 겨눴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건 C예요. 가장 쉽고 가장 당장의 고통이 없는 선택이니까요. 집주인의 고통이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구조. 이게 이번 역설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봅시다. 경제학 수업 시간에 꼭 나오는 수요 공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볼게요. 규제가 강화되면 급매 나오고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규제 생겼대. 뭔가 불안한데? 지금 집 사도 되나? 라고 생각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됩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도 같이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려갑니다. 또는 아주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래 자체가 실종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충격이라고 합니다. 공급 충격이랑 수요 충격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오면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 무너져요. 실제로 요즘 어떤가요? 급매 나왔다더라 하는 소식은 들리는데 실제 계약은 잘 안 된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비대칭 충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책이 의도한 건 집값 안정이었는데 실제 일어나는 건 거래 동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임대시장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전세 월세 노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물론 1주택자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집 여러 채를 사서 임대 놓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규제 때문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다주택자가 집을 줄이면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리고 전세, 월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 2단계, 전세 물건이 희소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 상방 압력이 생긴다. 즉 올라가기 시작한다. 3단계, 월세로 전환이 가속되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월세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이 흐름 보이시나요? 집주인을 규제했더니 임대 공급이 줄고 전세가 줄고 세입자 부담이 늘었어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 임대사업자 규제,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고요? 바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이번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된 추세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가 왜 불리해졌냐면요. 첫째,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요구하잖아요.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이 일정 이하여야 해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리기 어려워졌어요. 둘째,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굴려봤자 수익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낫죠. 셋째, 이번 규제까지 겹치면서 레버리지 운용이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월세로 바꾸자 판단을 더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로 살던 분들 계약갱신할 때 집주인이 이제 월세로 해요 하면 갑자기 목돈 안 써도 되던 상황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월 50만 원 더 내야 한다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이게 가처분 소득에 주는 압박 정말 무시 못합니다. 집값 안정을 말했는데 세입자 생활비는 올라가는 역설.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을 정리하면서 딱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집 잡으려다 세입자 먼저 맞는다.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조인다. 레버리지 보유자들이 임대 조건을 바꾸거나 매물을 정리한다. 임대 공급이 줄어든다.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된다. 세입자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 정책이 겨냥한 것은 집주인인데 시장이 체감하는 것은 세입자인 거죠. 이 두 화살표가 다르다는 게 이번 역설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정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제에서는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극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이 역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심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댓글창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오, 드디어 잘 됐다. 집 여러 채 굴리던 사람들 좀 혼나봐라. 진작 이랬어야지. 이런 반응이 줄을 잃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뭐가요? 정의감입니다. 불공평하게 많이 가진 사람을 규제하는 건 옳다. 이 느낌이 댓글 박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세입자분, 이번 갱신 때 월세로 바꾸려고요. 또는 전세 보증금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순간 사람들의 감정이 바뀝니다. 당해도 싸다에서 나도 맞는다로. 정의감이 생존비 압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정의에는 쉽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 정의가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감정 전환이 이번 이슈를 이해하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여기서 잠깐 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 이슈에는 아주 전형적인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악역, 영웅, 피해자. 악역이 누구냐고요? 다주택 투기꾼. 영웅이 누구냐고요? 규제하는 정부.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주거 불안을 겪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뉴스 프레임에서도 자주 보는 구조예요. 악당을 혼내주는 영웅이 등장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이 서사가 딱 맞아떨어지냐는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악역을 규제했는데 정작 피해자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 실수요자, 세입자들. 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면요. 서사의 구조와 현실의 결과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요. 배신감입니다. 영웅이 악당을 혼냈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졌지? 이 배신감이 쌓이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되고 그게 결국 정치적 반발로 이어집니다. 서사가 현실을 이기려면 현실이 서사대로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경제는 서사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롭습니다. 아까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잘됐다, 때려잡아라. 이게 박수 반응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댓글이 올라와요. 저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대출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규제한다더니 전세가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처음엔 좋다 했는데 나도 피해자가 됐잖아. 이게 바로 공감이 체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다주택자를 규제하자는 추상적인 정의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그게 내 현실로 들어오는 순간 전세계약서, 계좌 잔고, 집주인 문자,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패턴을 알면 뉴스와 댓글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론이 박수 단계인가, 분노 전환 단계인가. 이걸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적 관점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자 때리기 서사가 중산층 지갑을 친다. 표면에서 이 정책은 어떻게 포장되냐면요. 다주택 투기 억제, 집값 안정, 무주택자 보호 이런 메시지예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죠.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건 뭐냐면요. 중산층의 전세와 월세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왜 역설이라고 하냐고요? 규제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단기적으로는 약자인 세입자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를 unintended consequences라고 해요. 집주인을 겨눈 정책이 세입자에게 먼저 충격을 주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고 진짜 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 있어요. 모든 규제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그 반대편엔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규제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냐고요?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현금 보유자. 다주택자들이 금매로 집을 내놓으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현금 있는 사람이에요. 레버리지,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이 시장에서 금매 나오면 기다렸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 상환 능력 있는 1주택자. 이분들은요, 규제가 강화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출 잘 갚고 있고 임박한 만기도 없고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주변 레버리지 과다 보유자들이 집을 정리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이미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때리기라고 포장했는데 실제로는 더 여유 있는 부자들이 기회를 얻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행간입니다. 그러면 진짜 패자는 누구냐고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진짜 패자는 실수요 세입자입니다. 댓글에서 이런 글 많이 봤어요. 저는 집도 없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제가 더 불안해야 하나요? 투기꾼 잡는다더니 왜 저한테 피해가 오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갑자기 걱정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억울한 분들이에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전세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 이분들이 세 가지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하나, 전세보증금 회수 리스크. 집주인이 대출 압박을 받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 전세 매물 감소. 임대 공급자가 줄면서 원하는 지역, 원하는 가격에 전세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셋, 월세 전환 압박.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더 어려워지죠. 악순환입니다. 집이 없어서 규제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맞는 건 나다. 이게 실수요 세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이에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경제학과 인문학을 연결해서 행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구조예요. 세 단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의도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로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시장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 공급자가 줄어들고 전세 물건이 희소해지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이 정책에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체감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세입자 불안, 중산층 주거비 상승, 왜 내가 피해를 보냐는 분노. 이 세 단계가 다 달라요. 의도, 경로, 결과, 세 개가 다 다릅니다. 바로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행간 읽기예요. 뉴스에서 정책 발표만 보면 의도만 보여요. 시장 분석가들은 경로를 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게 행간규가 매주 하는 작업이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실전이에요. 분석만 해놓고 그래서 어쩌라고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세입자이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한도를 재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보셨죠? HUG, SGI, HFE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가입 안 하신 분,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이미 가입하신 분도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내 계약 만기 시점과 규제 확정 시점을 비교해보세요. 규제가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 계약 만기는 알고 있잖아요. 6개월 안에 돌아오는 분들은 특히 더 예의주시하셔야 해요. 집주인과 소통을 미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집주인 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와요.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불안하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직 규제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패닉 말고 확인을 먼저 하세요. 이번엔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전세 끼기 전략을 다시 검토하세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전세 세입자 끼고 매입하려 했다 하는 분들. 이 구조가 규제 이후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전문가랑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존 대출 만기와 규제 일정을 비교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언제 만기인가요? 혹시 내가 다주택자는 아니어도 갭 투자 형태로 대출을 끼고 있다면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기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세 번째,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금매 나온다더라, 지금 사야 하나 싶은 분들 계시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매도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매인지 호가만 금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매 증가 구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더 확인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불안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리스크 관리 3단계 기억하세요. 1단계, 내 계약과 대출 만기 일정을 직접 파악하세요. 남 얘기, 유튜브 영상보다 중요한 게 내 계약서예요. 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내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이게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정책 확정 공식 발표를 모니터링하세요. 지금 이 이슈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유튜브 제목이나 카카오톡 캐톡방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이걸 직접 확인하세요. 3단계,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법무사, 공인중개사, 필요하다면 세무사. 이분들이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은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행간뷰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집주인을 겨눴지만 단기 충격의 방향은 세입자를 향할 수 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내 상황을 점검하는 게 지금 할 일이다. 사라고도 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